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강제경매 권리 분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음, 오늘의 주제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취지의 등기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연구할 부분이 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들을 갖다 이렇게 쭉 이렇게 서칭하다 보시면은, 어, 경매 특별 조건으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다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경매 물건들을 갖다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 이게 이제 보면은 뉴스 같은 데도 매스컴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이제 건설을 진행하다가 준공은 받지 않고 준공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는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뉴스를 갖다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건물들이 경매에 나왔을 때 어떻게 이런 권리들이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오늘하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는, 물론 사용 승인을 받아서 관리 대장이 생성된 건물뿐 아니라, 사용 승인은 받지 않았으나, 외형상 건물의 골격이라는 건 뭐 지붕, 그 다음에 기둥, 벽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물의 골격이 완성된 미준공 건물도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아, 정상적인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있어야지 부동산의 등기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으면은 이런 등기부를 갖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는 거는 건물의 사용 승인, 곧 준공이죠. 지자체에서 내주는 준공 승인을 받아야지만 건축물 관리 대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있어야지 또 등기부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없다는 거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다는 거는 이걸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한 경우,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법원의 가처분, 압류 등기 등이 촉탁에 의하여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중 표시란에 해당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을 적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동등기는 매각 후 잔금을 납부해도 말소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오타났네요. 소유자 또는 낙찰자가 추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에 대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건물의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준공이 되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기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말만 들으시면은 이야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갖다가 좀 그려놨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그렇게 막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가령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도령 씨라는 분이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구입한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죠. 여기에서 건축 허가의 허가권자는 이도령 씨가 되겠고요. 이도령 씨가 건물을 짓는 거니까 허가권자도 당연히 이도령 씨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렇게 허가 이후에 공사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은 건축 공사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착공 이후에 이제 뭐 터파기 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콘크리트 공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겠죠.
근데 그 와중에 땡땡은행이 이도령 씨가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 100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이 100억 원을 대출을 해줄 때는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은행 앞으로 이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당연하겠죠. 은행으로서는 은행 돈 1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진 거니까 그 건물이 완공이 돼서 등기가 만들어지면은 그 등기에 은행 앞으로 선순위 1순위 근저당권을 갖다가 설정해 주는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서 이제 대출을 해준 거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경로라면 이 건축공사가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따라간다면 건축공사를 다 해가지고 준공이 될 겁니다. 이 준공은 지자체에서 사용 승인을 내줍니다. 시청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구청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지자체에서 준공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건축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또는 뭐 점검 안 할 때도 있는데요. 서류상으로 할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자체에서 이 건물은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승인을 내줍니다. 그게 이제 사용 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이제 다른 말로는 준공 승인이라고 부르죠. 이 이후에 준공이 되면은 지자체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을 갖다 만듭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는 거는 이 건물이 어, 이 건물이 어떤 규모의 어떤 몇 층의 뭐 이런 그런 이제 건물에 대한 레이아웃을 설명해주는 그런 건축물 관리 대장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호족이죠.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관리 대장을 지자체에서 만듭니다. 요 사용 승인을 내주면 즉시 이게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죠. 지자체에서 세금을 거둘 때, 물론 이제 재산세가 되겠죠. 재산세를 거둘 때 이 건축물 관리 대장을 기초로 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내준 건물은 즉시 건축물 관리 대장을 만들죠. 그러면은 이 건축물 관리 대장을 가지고서 소유자가 등기소에 갑니다. 등기소에 가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건물을 갖다가 완성을 했으니까 요 건물에 대한 등기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신청을 하면은 등기소에서는 이 건축물 관리 대장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등기부를 만들어 줍니다. 그거를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최초로 보존하는 소유권이 태어났다는 걸 갖다가 등기적으로 부동산 등기적으로 어, 인정해주는 그런 보존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존 등기를 하면서 소유자는 이도령 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뭔 약속이 있었죠? 땡땡은행이 100억 원을 대출해 줄 때 어떤 조건을 붙였죠? 건물이 준공이 되면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은 근저당권자는 땡땡은행 이렇게 등기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는 건물의 이 건물의 건축 공사와 준공과 건축물 관리 대장 작성과 그에 따른 소유권 보전 등기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정상적인 프로세스죠. 근데 참 불행하게도 중간에 일이 터졌습니다. 이도령 씨가 부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도령 씨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뭐 어려져 가지고서 이 양반이 부도가 나 가지고 건축 중인 건물이 제3자한테 넘어갈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준공 전에 부도가 난 거죠. 준공 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에서 공사는 스톱될 겁니다. 더 이상 돈을 못 주니까 공사는 스톱이 될 텐데 그러면 이도령 씨는 남아있는 재산 탈탈 다 털렸고 남은 건 요거 하나인데 건축 중인 요 건물 이 건물도 보면은 이미 은행에서 한 100억이라는 대출이 나갔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100억을 대출해 줄 정도면은 이 건축공사에 이도령 씨도 자기 자금으로 자기 돈으로 한 몇십억 원 여기다 투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건물이라는 거는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사용 승인은 못 받았지만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막 일부 막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어수선한 좀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이 건물 자체에도 백 몇십억의 돈이 자금이 투입이 된 어떤 굉장히 큰 이두룡 씨의 자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룡 씨는 사실 이 건물을 갖다가 준공전에도 제3자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서 이거를 제3자한테 팔아버릴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땡땡은행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땡땡은행은 이두룡 씨가 준공을 해가지고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으면은 근저당권을 갖다가 담보권을 여기다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만약에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 가령 뭐 이두룡 씨에서 박두룡 씨라든지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이 건물을 사간다가 할 때 그러면은 이 당초의 조건인 이 저당권 설정 조건을 제3자는 들어주려고 만무합니다. 절대 안 들어주겠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0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건축공사를 해왔는데 준공이 눈앞인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나버리다 보니까 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은 나갔는데 담보를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은행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런 채권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갖다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은행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가처분이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온 경우는 뭐가 있었죠? 현상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앞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가령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서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돈은 다 받아놓고 돈은 다 받아 처먹어 놓고 등기는 안 넘겨주고 그걸 오히려 제3자한테 또 팔아버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 가처분을 한다고 제가 앞에서 가처분 편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케이스죠. 차이점이라는 건 단지 준공이 안 됐다는 사용 승인이 안 됐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경우에도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심사를 해가지고 이 경우의 신청인은 은행이 되겠죠. 은행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심사를 해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판단이 들면은 가처분 결정을 해줍니다. 가처분 결정을 부동산에 하려면 결국은 등기에 박아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직 사용 승인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도 없고 더더욱이나 등기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만들어줘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땡땡은행에 가처분 등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결국 가처분 등기를 해놓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억지로 법원이 하나 해주는 거죠. 물론 중간에 이 절차는 거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제부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강제로 등기부를 만들어주는 방법에는 이런 가처분을 통한 방법이 있고 또 강제경매 신청이라든지 가압류 신청의 경우에도 등기부가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기 보면 이런 가처분 결정을 통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많은 것 같아요. 강제경매 신청권도 몇 번 봤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지붕이나 기둥이나 벽체 등이 완성되어 있으면은 건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상당히 건축 공사가 진행이 돼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규모의 건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요것도 건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처분 등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요 경우에는 표제부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라고 요렇게 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 경우에 이후에 보겠습니다. 땡땡은행은 이도령 씨를 상대로 해 가지고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소가 되면은 건물 등기부 을구에 땡땡은행의 근저당권이 등기가 됩니다. 결국은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이두령 씨는 땡땡은행이 100억 원을 대출을 해주는 반대 조건으로 건물 준공이 되면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이런 특약을 이런 상대적인 조건 하에 10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이두령 씨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이런 소송은 별다른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들이 이깁니다. 그러면은 건물 등기부 을구에 땡땡은행의 저당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은행이나 또는 제3자가 낙찰을 받습니다. 경매가 신청이 돼서 낙찰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그 이후에 낙찰자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셧다운 됐을 텐데요. 그 이후에 못한 나머지 공사를 갖다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준공을 받습니다. 즉 사용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건물 표제부에 들어와 있었던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이런 표시가 삭제가 됩니다. 즉 이렇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따라서 가지 못했던 건물일지라도 이렇게 보존 등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매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3자가 낙찰받아서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진행을 해가지고서 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등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뒷장에서 또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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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조건을 갖다가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해 두시고 뒷장을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을 표시하는 등기의 변경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건물의 표제부와 갑구를 만들었는데요. 요 상황이 보면은 이제 땡땡은행이 이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저당권을 설정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가처분을 신청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심사한 결과 땡땡은행의 권리가 있음이 인정이 되면 이렇게 건물의 표제부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갑구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표제부에는 건물의 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이 나오고요. 1층 3,300평방미터면 한 1,000평 정도 되겠죠. 2층도 한 1,000평 되고, 그와 1, 2층 합쳐서 한 2,0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대신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이렇게 표시가 요게 뜹니다. 요게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못 받았으면은. 그리고 갑구에 와 보면은 소유권 보존 해가지고서 요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였었죠? 이두령 씨였었죠. 이두령 씨가 소유자라는 건 사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9년 3월 15일자 등기가 됐다. 이렇게 또 멘트가 여기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해줬는데 정상적으로 이두령 씨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준공 플러스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지면은 그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와서 등기소에 가지고 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 이두령 씨의 채권자인 땡땡은행이
가처분을 신청을 하고 그 가처분 등기를 넣기 위해서 억지로 이 등기를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억지로란 표현은 좀 제가 다른 표현을 할 게 없어서 억지로란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등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번 등기로 가처분역이 들어옵니다. 가처분은 2019년 3월 5일 날 신청을 했고요. 가처분은 이건 법원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를 해가지고 땡땡은행에 권리가 인정이 되면은 요런 가처분 등기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2019년 3월 2일 날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인천지방법원에서 땡땡은행의 신청을 검토해 본 결과 땡땡은행이 어떤 권리가 있음이 인정이 된 거죠. 그다음에 피보정 권리로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땡땡은행은 이 건물이 준공이 되면은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를 처음에 약속을 받았었잖아요. 그렇게 계약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이라는 거죠. 채권자는 땡땡은행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 뭐 가장 일반적으로 붙는 이런 등기입니다. 금지사항은 양도 담보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 금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건물의 등기부가 가처분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표제부와 갑구가 만들어진 거죠. 아, 여기는 제가 이제 가처분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 가처분 말고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경매 개시 결정을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 그 경매 신청에 따른 등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가압류에 따라서 이렇게 등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나 사실 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일 많은 게 가처분과 경매 개시 결정도 좀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자, 가처분에 따른 등기부가 표제부와 갑부가 만들어졌고요. 요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의 소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 은행은 어쨌든 100억을 대출해주면서 그런 조건을 걸었었죠. 100억을 대출해준 대신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달라. 근데 그 이후에 이도령 씨가 부도가 났고 부도 이후에 이도령 씨가 이 건물을 제3자한테 팔아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죠. 또 실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가처분을 신청한 거고요. 그 이후에 가처분의 본안 소송인 저당권 설정 등 이행 청구소를 이도령 씨를 상대로 벌입니다. 그러면 이 소송은 사실 은행이 질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기죠. 그러면은 등기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승소를 했어요. 승소한 경우에 표제부는 뭐 똑같으니까 제가 생략을 했고 이렇게 밑에 갑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을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자, 요 가처분이 요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에 따른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처분의 날짜는 2019년 10월 16일이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조건으로 2019년 3월 5일자 접수된 가처분의 기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2019년 10월 16일이 아니라 2019년 3월 5일이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가처분 편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처분 이후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우측에 있는 을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근저당권은 비록 2019년 10월 16일 날이 설정이 되었을지라도 그 효력은 가처분 등기일인 2019년 3월 5일자로 소급해서 발생합니다. 이건 제가 가처분 편 동영상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가처분으로부터 불안소송 승소에 따른 저당권 설정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다음번 강의에는 이 이후에 어떻게 이호 등기가 경매 절차에서 또 변동이 돼 나가는지 그곳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